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 견제국 기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뭐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자들이 좀 모여있는 모습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 특히 김경동 기자를 비롯한 우리 기자들 분장 좀 해주라 이런 민원도 있었고, 아무래도 노메이크업 상태다 보니까 시청하시는데 조금은 불편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특집으로 야외에서 녹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몇 분께서는 두 분이 워낙 잘하시니까 야외 체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래도 스튜디오가 더 편하시죠? 사람은 익숙함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뜻을 보니까 보통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되게 편합니다. 스튜디오는 이 특유의 이 공기가 있어요. 무겁고 압박감이 느끼는.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번 따져보니까 이 기자는 원탈 기자들 때부터 하면 벌써 6년이 넘었고, 김 기자도 2년 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저희 방송 직원들도 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는 시간 따지면 두 분이 훨씬 더 익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 이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두 분은 겨울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할머니 댁의 그 따뜻한 아랫목. 겨울하면 이제 그 아랫목이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할머니 댁에 가면 이제 사촌들이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촌들이랑 모여서 뭐 눈싸움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밭에서 썰매도 타고, 그렇게 뭐 한 몇 시간씩 막 신나게 놀다가 이제 얼굴이랑 손이랑 이렇게 다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또 할머니가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손주들 손녀들 다 안아주고, 또 아랫목에 손부터 집어 넣어라라고 했던 이제 그 따뜻한 아랫목, 그리고 아랫목처럼 따뜻했던 그 할머니의 그 마음, 손주들을 생각해줬던 그 할머니의 마음이 지금 또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또 언제든지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면은 꼭 언제든지 이렇게 부를 것만 같은 이제 그런 기억이 계속 자꾸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봅니다. 남들은 추억을 생각하는데 저는 입동하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이 생각납니다. 겨울방학 때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제가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잔소리도 느는 것 같고, 아이들이 커다 보니까 뭐 공부해라, 뭐 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니, 그리고 독서 좀 해라, 뭐 이렇게 잔소리만 들어가지고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겨울하면은 눈이 가장 많이 떠오르고요. 군대에서 눈 쓰던 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장인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김장 취재잖아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김장, 뭐 봉사 활동 뭐 이런 것들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겨울에 가장 많은 취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장 취재잖아요. 뭐 자생단체들에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김장 봉사를 해가지고 다 같이 담궈가지고서 이제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김장 봉사를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상 전면 취소가 됐었고요. 근데 올해도 근데 이게 좀 취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11월 달 이후에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예년처럼 몇백 명씩 모여서 하는 이렇게 대단위의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소규모로 한 20명 이내로 하는 행사들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김장 문화가 담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 나눔의 문화가 또 이제 김장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나눔의 문화 때문에 2013년도에 이 김장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됐었죠. 김장 문화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됐거든요. 며칠 전인 11월 22일이 바로 그 김치의 날입니다. 그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법정 기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이라는 날짜에서 10일은 그 김치 소재 하나하나가 그 22가지의 효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겨울에 김장만 좀 해둬도 든든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견제구도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제 공공단체가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토지 수용, 토지주들은 109와 209는 직선 3km, 아까는 얘기했처럼 이격거리가 한 4.6km 이상 되는데, 이 떨어진 개별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서 충남도에서 이제 항소를 했다는 거는 여전히 두 개 공구를 좀 합쳐서 봐야 된다. 토지 소용 과정에서 이런 입장인 거죠, 여전히. 먼저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이슈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이 핫한 소식 하나씩을 가져왔는데, 먼저 김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천안에서 친일 문학론의 저자 고 임종국 선생님의 기념관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소식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임종국 선생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임종국 선생은 이제 친일 문학론으로 이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친일 문학론 안에는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인들의 친일 행각, 그다음에 본인의 아버지의 친일 행각까지 전부 다 이제 총망라가 되어 있어서 당시 좀 한국 사회를 좀 충격에 빠뜨리게 했었던 좀 문제적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때문에 기성 이제 문인들로부터 약간 좀 이단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1980년 천안으로 내려와서 천안의 현재 이제 삼룡동에 요산제라는 이제 집을 짓고 본격적인 친일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88년 이제 다시 구성동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 천안에서 있었던 그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저술 활동이 있었고요. 이런 저술 활동에 대해서 이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뭐 임종국 선생의 연구 업적의 한 90% 이상은 천안에서 이루어진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천안과의 연관성은 상당히 있다. 천안에서 기념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천안에서 임종국 선생의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2016년이었죠. 그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지금 천안 신부동 문화공원 내에 임종국 선생의 기념비가 건립됐었는데요. 당시에도 공원 내에 이런 특정인의 그 조형물이 들어서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천안시 의회에서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뭐 저도 갔었고 바로 옆자리에 이제 김 기자도 이제 있었는데 저보다는 김 기자가 취재를 더 열심히 했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임종국 선생의 이제 천안에서의 업적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그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친일 행각을 전부 다 총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이 천안에 건립돼야 하는 당위성도 이제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천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립운동의 성지, 뭐 충절의 고자, 그다음에 임종국 선생의 연구 업적이 이런 거와 맞물려서 특히 10년 동안 거주했었던 그 요산제라는 그 집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여기서 기념 사업을 계속 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구성동 유택을 매입해 기념관으로 이제 리모델링 하자라는 이제 대략적인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이고 이런 방향성 정도만 이제 제시가 됐고요.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함석헌 기념관이 이제 좀 하나의 선진 모델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함석헌 기념관도 사실 그렇게 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마지막 삶을 사셨던 딱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기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뭐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연간 방문객이 한 1만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념관 건립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이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지을 텐데 지금 이제 기념관 건립 사업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도 자금적으로는 좀 여력이 있는 단체는 또 아닐 테고, 제가 알기로는 또 작은 도서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뭐 부지 매입비, 뭐 건물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까지 하려면 적어도 7억, 뭐 1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또 만들어 놓으면 또 운영비도 될 테고 이 돈을 이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은 이제 현재로서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검토 중인 사안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날 있었던 토론회 역시도 이제 지역에서 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좀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토론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날 이제 토론회에 좌장을 했었던 이제 김선태 시의원도 이번 토론회를 발판 삼아가지고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이제 여론이 일어야 이제 시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신부동 이제 조형물 3,600명 정도가 참여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그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10억 원은 뭐 7억에서 10억 정도는 또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완전히 저는 모금에만 좀 의존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두 분은 의견은 어떠세요? 바로 5년 전 이맘때인 것 같아요. 그때 좀 날씨가 추웠거든요.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월 동안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금 운동을 거쳐서 당초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훨씬 뛰어넘는 1억 2천만 원을 모금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기념관 건립에 또다시 단순하게 이 모금 활동으로만 이 돈을 7억에서 10억 가까이 모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시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규모,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내년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마자들에게 어떤 그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해서 좀 길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이제 추정일 뿐인데, 근데 이거조차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그렇죠.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금액을 이제 100% 모금으로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10억을 모금했다라고 해서만 이제 끝이 아니라 매년 이제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함석헌 기념관 같은 경우도 문화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지자체 투자가 이제 뭐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든 뭘 사든 보면은 보통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잖아요. 그렇죠.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뭐 지자체 이 기자 얘기대로 그 지자체에 좀 지원을 좀 끌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성금을 하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종국 선생을 좀 더 조명하고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이런 국민적인 뭐 또 저희 천안시 안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좀 분위기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이종익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까요? 내년에 치러지는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시장선거인데요. 이 내년 천안시장과 아산시장에는 많은 후보군의 출마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근데 우선 천안시장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박산동 시장이 재선 도전이 확실한데요. 최근에 이제 그 지난 12일 사직 처리가 된 이재관 전 소청 심사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장에도 역시 오세훈 시장이 현재 재선 도전이 확실한 상황인데 최근 퇴임했죠. 전망권 천안시 부시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제 뭐 출마한다 이 얘기는 사실 공적인 언급은 출마합니다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뭐 우회적으로라도 출마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근데 이렇게 관심을 좀 다른 후보들도 뭐 있지만 이렇게 관심을 더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과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 이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 즉 천안시장과 아산시장 선출에는 행정 전문가라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이 그리고 전망권 전 천안부시장이 천안과 아산 고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관 전 수청시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보궐선거 2020년에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잖아요. 당시 그 이재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그 행정부시장을 역임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임시장 낙마로 인해서 그 보궐선거에 민주당 측 인사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은 다르지만 이 위원장은 주변에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해달라는 적극 권유를 받았고 본인 역시 도전을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권 전 천안시 부시장도 뭐 아산 도구가 고향이잖아요. 이제 온양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8급직으로 이제 공직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사관까지 승진을 할 정도로 이제 공직사회 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입지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천안에 내려와서 근무를 했었던 1년 6개월 동안 뭐 직접적으로 아산시장 출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주위의 모든 분들이 이제 아산시장 출마를 좀 염두에 두고 내려온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본인 역시도 이제 퇴직 이후에 고향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형식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네, 고향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그다음에 이런 이제 멘트들을 피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이미 내년 선거 대비해서 이제 정치 행보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이 그 사직서를 낸 것이 지난 1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후임자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후에 천안시장 출마 여부를 묻기 위해서 직접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30여 년간의 공직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직 후 고향인 천안에 머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좀 점쳐져가지고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명확하게 밝힐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 같은 경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그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동문이고요. 양승주 지사와도 함께 고향은 물론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점 등을 비춰보면 사실상 민주당 입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망권 전 천안시 부시장도 퇴임한 다음 날 바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12일 날 이제 아산 현충사를 이제 참배를 했는데요. 당시 뭐 지인 등 한 70여 명이 이제 함께 참석을 해서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뭐 출정식을 보는 듯한 뭐 이런 좀 새과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충사 방명록에는 사즉생 소중한 일상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번 현충사 참배는 이제 뭐 공직자 신분 이후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평소에 그의 말에 따른 어떤 뭐 표현,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외에도 지역 정치인 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고위 공무원 출신들 좀 있잖아요. 최근에 그 정치인들은 모두 행정관료 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박찬후 전 의원 같은 경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었고요. 그리고 구본영 전 천안시장 역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세훈 아산시장 같은 경우 아산시 부시장으로도 활동을 했고 박상돈 천안시장 같은 경우도 서산시장 그리고 대천시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이제 고위직에 올랐던 건 이제 사실이긴 한데 지역에 막상 내려오면 사실 중앙에서 활동했을 때 네임밸류하고 지역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 자리가 갖는 그 무게감이 있지만 지역에서는 이름은 저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낮은 인지도 극복은 늘 관건인 것 같고 박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차관까지 했는데 사실 지역에 왔을 때는 공천조차 못 받을 정도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거의 대부분 첫 정치 입문 과정에서는 대체로 고배를 많이 마셨습니다. 실패를 많이 맛봤는데요. 일단 구본영 전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이제 선거에 도전을 했는데 2006년, 2010년 천안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요. 박상돈 현 천안시장 또 2002년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사직서를 내고 천안으로 내려왔으나 등록 무효가 됐습니다. 좀 서류를 좀 잘못 제출을 해서 등록 무효로 선거조차 나오지를 못했었고요. 그다음 박찬후 전 의원 또 2014년 천안시장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명수 현 아산갑 국회의원 또 2004년 아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요. 2006년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도 또 낙선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예외적으로 오세현 아산시장 같은 경우는 2018년 첫 선거에 나와가서 바로 당선이 되는 뭐 그런 역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딱 봐도 오 시장하고 다른 분들은 좀 차이점이 보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중앙 정부에서 활동하시거나 다른 지역에서 단체장을 맡다가 오신 경우인데 오세훈 시장은 아산시 부시장을 하다가 아산시장을 했으니까 이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고위 공직자분들만 언급하면 저희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 말고도 천안시장, 아산시장 준비하는 분들 계시니까 저희가 언급은 좀 해드리죠. 어떤 분들이 계시죠? 천안시장 후보군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민주당을 살펴보면 이제 이규희 전 국회의원, 그다음에 장기수 좋은도시 연구소 소장, 그다음에 김영수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이재관 전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천안과 이제 충남의 이제 시도의원들이 시동을 계속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이제 박상돈 시장의 뭐 재선 도전은 당연시 되고 있는데요. 다만 당내 특별한 경쟁자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지만 얼마 전이죠. 이제 전 천안예술전당 관장인 이제 유원희 씨가 인재 영입으로 이제 당에 입당을 하면서 뭐 경쟁 체제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산시장 후보군의 경우는 그 천안보다는 좀 간단하게 보여집니다. 우선 그 민주당 내에서는 현 오세훈 시장의 재선 도전은 그냥 확실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산시 의원 박성순, 지금은 현재 충남자원봉사센터장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둘은 지난 선거에서도 한 차례 경선에서 맞붙은 적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황재만 아산시의 의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이야기한 전망권 천안 부시장과 함께 최근에 이제 박경기 아산을 당협위원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박경기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21대 총선에서 낙선은 했지만 지역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꾸준히 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천안시와 달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명수 의원이 충남도지사 출마 여부가 거론되기 때문에 출마 여부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선거판은 되게 혼잡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견제구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10월 21일이었죠. 그 충청남도가 아산 탕정 테크노 산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죠. 법원이 충청남도가 아산시 탕정면에 추진 중인 아산 테크노타크 일반산업단지 209 토지 소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주들 간의 분쟁에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입니다. 충남도는 109와 209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토지 수용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맞췄다고 주장을 했고, 이 주민들은 109와 209, 그러니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별개로 각각의 토지 수용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109와 209로 나눠 이 추진되는 산업단지가 하나의 토지가 아니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거든요. 저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일일이 검색하실 일 없게 김 기자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죠. 모든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대화에서 많이 나와야 될 이제 4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 수용, 두 번째는 이제 수용 재결, 그 다음에 중앙토지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제 요 한 4가지 정도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토지 수용하고 이제 수용 재결 요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한 판결이 나왔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공익 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제 공공단체가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토지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 결정이 나게 되면 토지주와 그다음에 뭐 국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수용을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지내는데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원만히 해결이 되면 아무런 잡음이 없이 토지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보상금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가 이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강제로 이거를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강제로 가져오는 거를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데요. 뭐 무작정 강제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일부 공탁금을 이제 걸어놓고 가지고 오는 거의 강제 매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재결은. 그리고 중앙토지위원회하고 이제 지방토지위원회, 이번 판결은 이제 지방토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거를 이제 주민들이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이제 법원의 판결을 물었던 건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제 흔히 중토위라고 하는데, 중토위에서 이제 이런 토지 수용이라든가 수용 재결을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 대상이냐면 이제 국가가 시행을 하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심의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제 시도지사를 이제 위원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뭐 토지 수용이라든가 수용 재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를 제기한 분들이 이제 토지 수용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제기를 하셨겠죠. 원치 않으시니까. 근데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밝힌 주장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9와 209가 직선거리로 3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서로 이질적이다,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결합 개발이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109에 이미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지원 시설 용지가 계획됐지만 209에 주변에 많은 택지가 조성이 됐는데도 다시 여기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것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209라는 것이 정당성,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굳이 여기다 아파트 안 줘도 아파트 충분한데, 그렇죠? 그런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 2개 공구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직선 거리로는 3km, 그다음에 뭐 도로상 거리로 한 4km 이상 정도 된다라고 주민분들이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단지, 이 2개 공구 단지 사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1 산업단지하고 2 산업단지, 그러니까 2개 이제 산업단지가 완전히 전혀 다른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를 단일 사업으로 좀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109의 토지는 대부분 다 주로 임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반면에 그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209 같은 경우는 이 농경지로서 평지고 뭐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LH의 택지 개발 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아무튼 1심 법원에서는 이제 주민들 손에 들어줬잖아요. 이제 쟁점은 지금 얘기한 대로 서로 떨어져 있는 공사구역 109하고 209 떨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로 봐서 수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평균을 내서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법정 싸움의 시작을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충청남도가 2018년에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 산다를 면적이 그러니까 애초에 37만 평방미터였는데 209를 포함해서 68만 3천여 평방미터로 확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209라는 것이 이 산업단지 입지한 기업들의 정주 여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기자가 말한 그 수용 재결, 강제까지 포함한 사업이 추진되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느냐, 두 개로 나눠서 하느냐 이 부분에 논란이 생긴 겁니다. 충남 지토이가 토지 수용 재결을 한 게 이제 3월이었잖아요. 그리고 수용이 이제 개시된 게 5월 13일이고 지토이도 그냥 결정하지는 않았을 테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지난 2018년 10월이었죠.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계획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이제 당시에는 109, 그러니까 용두리 일원 그리고 제 2차로 209로 그 갈산 일원에 대해서 강제 토지 수용을 그 고시했습니다. 당시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주장은 이 국공유지를 포함해 109가 93.8%가 됐고 209가 한 41.4%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로 본다고 하면 50%의 동의율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토지주들은 109와 209는 뭐 직선 3km, 아까는 얘기했처럼 뭐 이격거리가 한 4.6km 이상 되는데 이 떨어진 개별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로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지난 4월 법원에 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판결로 충남 지토이의 그 수용 재결이 이제 중지된 상태죠. 정지된 상태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이번 재판에서 그 수용 재결 집행정지도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집행정지가 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판결 이외, 그러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정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됐지만 주민들은 더 불안한 게 뭐냐면 그동안 이 소송이 진행된 게 내년이면 벌써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 209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41%를 넘어섰는데 이 동의율이 50%를 넘게 된다고 하면 이 소송과는 상관없이 사업이 진행될 게 뻔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항소심을 바로 빨리 시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거 잠깐 멈춰놔도 사업 안 해도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긴 한 건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09가 이제 41.4%까지 동의를 얻었으니까 몇몇 토지주들 더 설득해서 넘어가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행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근데 109, 209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단이 되면 기존에 진행됐던 109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이제 209가 문제잖아요. 이제 뭐 209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토지 수용에 대한 동의율이 이제 문제인데 109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공유지 포함해서 동의율이 93.8% 거의 압도적으로 가고 있고 109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나오는 거는 209에 대한 이제 토지 수용 문제, 그다음에 이 토지 수용에 대한 적법성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나서 경실련에서도 이제 성명을 냈잖아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본다라고 이제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시행사인 탕정 테크노파크는 이제 209 전체 면적의 41.4%만 확보했다. 법원은 이제 이것을 수용 재결 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탕정 테크노 109와 209를 일단의 토지를 보고 수용 재결을 인용한 수용 위원장 이제 양승조 지사겠죠. 양승조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에게 사후제를 해야 하고 추후에 이제 이런 위법적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충남도에서 어떤 뭐 공식 입장이라든지 뭐 의견이 나온 게 있나요? 그런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고요.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남도의 입장은 뜨끔미지근한 답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리 해석 문제일 뿐, 그러니까 이번 재판이 법리 해석 문제일 만큼 그 상위기관인 법무부 질의를 거쳐 항소한 상태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이 바로 산업단지 취소는 아니다. 이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날 판결이 났고 그리고 충남도는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바로 항소를 했죠. 이제 재판일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남도에서 이제 항소를 했다는 거는 여전히 두 개 공구를 좀 합쳐서 봐야 된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이런 입장인 거죠, 여전히? 충남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 충남도에서는 그 투자유치가라는 데서 전체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로 봐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최근 이제 이 다른 부서에서는
이 국토부에 질을 해보니까 올해 초부터 이제 묶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산단을 보는 게 아니라 별개로 공구를 나눠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명제는 어찌됐건 법리적 해석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 토지주들을 대표하는 분이시죠. 곽진구 대책위 위원장님 전화로 연결해 볼 텐데요. 곽진구 위원장님 들리시죠? 통화 가능하세요? 예, 통화 가능합니다. 예. 일단 위원장님 그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번 소송 결과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주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동안 이제 행정부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많은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수용 조결을 했는데 그나마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건 좀 어려웠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돈과 힘을 가진 충청남도와 시행사에 대항해서 저희 토지주들은 뭐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저희들은 오직 단결로서 이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약속을 했음에도 약속을 내팽개쳤고 또 시행사도 209에 대한 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약속을 내팽개치고 땅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어떤 행동에 굉장히 참 소송이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토지주들이 단결의 힘이 되어서 소송에 뭐 이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제 토지 수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 한 두 가지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109가 54%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9 토지주들은 140명의 어떤 그런 토지주들은 그냥 땅을 빼앗기는 구조적인 그런 게 대해서 첫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행사가 아시다시피 사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위법을 해가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지주들은 그냥 헐값의 땅을 그냥 빼앗기는 굉장히 어떤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도가 결국은 항소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한숨이 나오고 말이 안 나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법부가 판단을 그래 했습니다. 이건 일단의 토지가 아니고 이거는 공구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법부 판단도 명쾌하고 수용조결 취소해라는 판단도 했고 또 그 전에 국토부 산업입지과에서도 입법에서 유권 해석에 있어서도 각각의 공구 분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3월 29일 날 잘못된 어떤 그런 행정 절차를 위반했는데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국토부의 유권 해석도 무시하고 토지주 땅을 또 빼앗겠다고 항소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참 이게 행정이냐 싶기도 하고 참 양심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와서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일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의의도 없고 이게 참 정상의 나라가 아니고 정상의 충청남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희 토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재판이 끝난 지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뭐 충남도로부터 뭐 사과나 어떤 말씀을 들으신 게 없나요? 우리가 개인적인 일에도 법에서 어떤 잘못했다고 하면 사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양심이고 어떤 하나의 그 사회적인 정의라고 보는데 지금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러 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뭐 들은 이야기로는 뭐 시행사가 법원의 그 수용 재결 취소 결정이 난 뭐 며칠 후부터 일부 토지주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래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아직까지도 시행사는 위법과 불법, 탈법을 하고 토지를 무시해가면서까지 땅을 그냥 빼앗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거는 사람의 어떤 그런 양심으로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쁜 그런 어떤 짓이죠.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산업단지에 이제 이게 법이 이제 이 수용 제일이라는 법이 있더라고 22조 제4항인데 참 이 법이 이게 이제 까딱 잘못 악용을 하게 되면은 토지주 원주민의 재산권을 그냥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이더라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강화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또 이제 악용이 되는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 민의 존중이고 어떤 신뢰의 어떤 바탕이 돼야 되는데 충청남도와 이는 완전 반대대로 가서 민의하고 약속한 것도 어기고 신뢰가 완전 무너져 버리고 또 그래서 약자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서도 이런 개발 이익을 남겨 가지고 누군가가 나눠 가진다든지 또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슬픈 일이고 진짜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일심이니까 이제 확정 판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조성을 하니까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도 그 산업입지법, 그러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나오는 용어조차도 우리가 아는 1공부와 2공부의 결합 개발 여부가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전체로 하느냐 아니면 개발구역 토지 면적을 전체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 이제 폐소 사례를 좀 찾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천안시도 7월이었죠. 그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했잖아요. 요거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죠. 천안시의 이제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요 역사부터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충남도가 이제 1999년에 이제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그리고 미중리의 일원에 이제 한 5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고요. 그때 A 기업을 산단 이제 사업 시행자로, 그 다음에 천안시를 기반시설 시행자로 각각 지정을 했는데요. A라는 업체는 이제 산단을 만들고 천안시는 그 산단 주변에 뭐 도로라든가 이런 이제 기반 시설을 만드는 이제 시행자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A 산단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충남도로부터 산단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한 겁니다. 천안시가 했었던 그 주위에 그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 때문에 토지 수용이 됐었던 주민분들이 이제 산단 지정 해제에 따라 가지고서 이 환매권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뭐 진입로 자체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토지주들에게 수용한 이제 토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겁니다. 천안시가 주민분들은 이제 이때부터 토지주들이 시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요. 산단 해제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천안시가 환매권을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소를 제기를 했고 2015년도에 1심, 2016년도에 2심에서 모두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26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시는 261억 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부랴부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토지주들에게 이걸 다시 나눠주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매권이 있냐 없냐 이 여부 가지고 이제 쟁점이 있었고 그리고 관심이 끌었던 건 이제 당초 원금보다 이 시에서 이제 줘야 할 가산금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많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관심이 끌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천안시도 이같이 오래 걸렸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천안시는 2015년과 16년에 1심과 2심에 패한 이후에 바로 2016년 7월에 상고했지만 그 올해 그러니까 5년 만이죠. 올해 7월 달에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 12월 31일쯤에는 이 대법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그때 당시에 원금이 98억 원이었고요. 지난 5년간 가산금만 139억 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260억 원이라는 돈을 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문 변호사라고 이제 지자체마다 있잖아요. 저희 천안시도 있는데 고문 변호사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피해가 크진 않았을 거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천안시의회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김선태 의원이 이제 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따져 물었는데요. 김선태 의원은 이제 시 소속 고문 변호사들이 이미 이제 패소 의견을 제시를 했었다. 패소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따져 물었었고요. 또 이제 상소 여부를 결국은 고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거면 고문 변호사를 도대체 왜 두느냐?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탁제도라는 게 있는데 왜 이거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천안시에 좀 안일한 대처를 상당히 좀 날카롭게 꼬집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매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거의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환매권 통보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일로 이제 패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최근 불거졌죠. 그 충남도 교육청이 그 천안 청수고등학교 토지주들에게 10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지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행정 절차가 바로 환매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002년도에 충남교육청에서는 청수고등학교를 지으려고 이 부지를 샀는데 이 부지가 이제 청수개발지구가 되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다시 사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 교육청은 다른 곳에 청수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환매권을 통제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번 사건 이제 보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더라고요. 대법원까지 이제 걸린 기간이 이제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소송 가액만 이제 57억 3,600만 원이고요. 이자는 이제 뭐 소송 가액이 거의 맞먹습니다. 48억 6천만 원. 그래서 도합 이제 107억 원 정도가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제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아주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홍재표 의원이라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그 100억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쳐도 무려 1,000년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환매권이 발생한 2005년이나 소송이 시작된 201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감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았는데 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 시효인 2017년 그 12월을 앞두고 연이어 소송이 제기된 것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의혹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산단부터 시작해서 천안시 그리고 충남교육청 이딴 패소 소식을 다뤄봤는데 두 분 오늘 주민 의견도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아산 테크노 산단뿐만 아니라 충남도 교육청도 있고 이 재판 패소에 따른 공공기관의 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고요. 다만 아산 탕정 테크노 산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충남도가 신중하게 대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매권 문제도 있었잖아요. 환매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행정의 절차적인 과정에서 하나를 빼먹다 보니 그때 당시는 사소한 실수였겠지만 이게 결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서 이제 뭐 100억 단위 이상의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사태를 벌어지게 됐는데요. 공무원분들 좀 다시 한번 좀 일 처리를 할 때 좀 꼼꼼하게 보시고 빠뜨린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의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일명 천안판 도가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지도 꼬박 10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잊히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겐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피해자들 기억 속엔 하루빨리 사건이 잊혀야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끝까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